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KBS 사사건건에 그리고 1월 2일에는 더 라이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정치판 비평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지난 30년 정치 비평을 해오면서 요즘처럼 심란한 때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더군요. 올해의 말이 무엇인가? 그래, 올해의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 재밌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의 말을 한 100개 정도 꼽으라면 꼽을 자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 민주당 등에서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막 쏟아졌죠. 민주당은 이제 도덕과는 거리가 먼 배덕의 당이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정치판이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추잡하였던가요? 우리 국회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끼리끼리 서로의 죄를 감춰주고 서로를 보호하는 패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처참한 죄를 지어야 부끄러운 줄 아는 것입니까? 언론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차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예행 연습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기사에서 사설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확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노웅래가 한 말처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준 것일까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둘 다 아닙니다. 이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 노무현 시대부터 강조하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민낯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 우리 야당의 민낯,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판의 민낯, 그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솔직히 노웅래의 범죄는 잡범 수준입니다. 제 법률적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지금도 지방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권력의 사유화로서 파렴치범 역시 잡범에 불과합니다. 액수만 크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잡범을 두고 불구속하라고 국회가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추악한 자들의 집단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적 인원 271명 중에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 이 숫자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오늘을 재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맥베드보다 더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서 제적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자유투표에 맡겼더군요. 정의당만 당론으로 찬성했습니다. 물론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대표 대부분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적어도 몇 분은 이 줄에 섰을 것입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수석대변인 박정하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웅래를 겹겹이 감싸줬다. 이재명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 어쨌든 뻔뻔한 모습은 또 다른 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이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 뒤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말을 한 분이 있죠. 바로 김경수입니다. 그 김경수는 곧장 봉화에 있는 노무현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긴 그곳은 박영준도 부산시장에 당선된 다음 날입니까? 그 뒤에 곧장 찾은 곳이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반드시 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말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핵심 장치인 이 선거에서 댓글 조작을 벌여 반칙을 했던 김경수가 노무현의 적자를 자처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김경수는 마치 자신이 민주화 투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양심수인 자신을 사면한 것이야말로 턱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김경수는 복구는 되지 않았지만 친노 그리고 친문의 명주가 됐습니다. 노무현의 비서가 이제 일약 친노의 명주가 된 겁니다. 그거 한 말이 무척 재밌습니다. 어느 정부든 계획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사상 누각이 되는 모래 위의 성처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나. 자, 문재인 정부에서 돈은 정말 흔했습니다. 요새 신문 뉴스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통령실 전수조사 결과 이 문재인 정부 연간 약 5조 원의 국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가 지원됐습니다. 무려 22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에 이 보조금은 3조 원대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단체들에 간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를 여럿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권 카르텔. 윤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적을 만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죠. 여기에 이어 2020년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른바 정의연 사태 같은 비영리단체의 부실 회계도 앞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3조 원, 그리고 지방정부 2조 원 등 연간 최소 5조 원의 국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전수조사 결과 파악됐다. 5조 원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중앙부처가 3조 원이라고 했는데 중앙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은 1조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 원입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익은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5조 원 안팎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회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은 2017년 약 20만 건에서 2021년 25만 7천 건으로 5만 7,35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가보조금은 5년간 2,352억 원입니다. 적발된 돈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국가의 돈, 국민 혈세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시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죠. 그런데 실제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론이 든 몇몇 예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 1,600만 원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그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 보조금 총 5,500만 원을 받아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2012년부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한 사람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7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여가부는 2021년 이 단체 대표 등을 고발했고 이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서해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관련 뉴스입니다. 군 당국이 2020년 9월 이대준 씨 관련 첩보 5,600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첩보 보고서 50여 건을 무단으로 삭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박지원 그리고 서욱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고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첩보를 삭제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이걸 밈스라고 그러죠. 밈스는 4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SI, 말하자면 특수정보를 올리는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5,600여 건은 국방부와 여야 부대 첩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상적인 삭제가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5,600여 건이나 되는데 엄청난 걸 한꺼번에 삭제를 했으니 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검찰은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 빠질 때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족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에 구명조끼 숫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는 중국 글자가 쓰여진 중국 어선에서 이대준 씨에게 주었던 구명조끼로 밝혀졌죠. 검찰 관계자가 한 그 다음의 말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국정원도 사건 당시에 이 씨가 월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을 뒤집은 자가 누구입니까? 서훈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검찰이 말대로라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몬 것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서훈이 독단이었을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서훈의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박지원과 서욱이 첩보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유지 지시라고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참으로 무리한 짓이다. 무엄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겁이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몬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대신에 실적으로 볼 정황 증거들을 삭제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훈이 보안유지를 지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문재인의 제75차 유엔 총회 녹화 연설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유엔 녹화 연설은 이대준 씨가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송출됐습니다. 문재인은 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시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대준 씨가 자신 월북했다고 속단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와 보고서를 일괄 삭제한 것입니다. 과연 당시 월북몰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자는 누구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서훈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자, 대장동 사건 뉴스입니다. 김만배는 연기가 아주 서툰 최악의 연기자였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입장을 바꿔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한 유동규 그리고 남욱과 달리 그동안 김만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굳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입을 꽉 닫고 있었죠. 아마도 저수지에 숨겼던 엄청난 돈에 대한 미련이 그 입을 봉하게 한 게 아닐까요? 어쨌든 재밌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만배는 지난 2020년 정영학에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 형은 김만배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말은
작년 9월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말 유튜버 열린공감TV란 곳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은 김만배 손아귀에 든 윤석열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미 지난 2월 초 검찰 조사에서 그 말이 거짓임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걸 숨기고 있었죠. 그 바람에 윤석열 지지표가 이재명 지지표로 넘어간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마 100만 표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좀 센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속칭 뻥카를 친 것이다. 이게 김만배의 말입니다. 당시 대장동 수사는 반윤석열로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이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을 언급하는 대목이 3차례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게이트 당시 수사팀은 지난 2월 10일 김만배를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자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영학이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받던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자 김만배가 윤석열이가 막 가는 거야. 세상이 시끄러워질 거야. 라고 답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는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또 2020년 3월 30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그 스슬프런. 이에 대해서도 김만배는 윤 대통령과 특별히 다투거나 그런 것은 없다면서 별다른 의미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문제된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말은 2020년 10월 26일자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뻥카였다고 김만배가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물었겠죠. 윤석열을 죽일 카드가 뭐냐? 문재인 검찰이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김만배는 다소곳이 뻥카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이 이렇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때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 2010년에서 2012년 그 기간에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1과장, 2과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에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의 법조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지난 2월 말 TV토론에서 녹취록 내용이 적힌 펜을 들고 나왔죠. 내 말이면 다 죽어. 이 김만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딱 적어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 펜을 들고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누구를 의심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만배의 뻥카했다는 진술이 이미 검찰에서 있은 뒤인데 말입니다. 대선 직전에 열린공감TV는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약점 잡혔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이재명은 이를 확산시켰으며 TV토론에서 확산을 시켰으며 당시 문재인 검찰은 이미 김만배로부터 뻥카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를 방조한 것입니다. 자, 김만배에 대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김만배는 지난 12월 14일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변호인이 신고를 해서 아주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 입원을 했다가 최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심야에 김만배가 다른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뒤에 들끝에 실려 들어가는 모습이 TV조선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만배는 2시간 뒤에 응급실 밖으로 걸어나와 퇴원이 걸어나와서 다른 차량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TV조선 보도 내용을 조금 상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김만배는 27일 밤 11시 30분쯤에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도 영상을 보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김만배는 초록색 외투를 입은 채 분홍색 모포를 뒤집어 쓰고 들것에 실린 채로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이번 1시간 50분 뒤에 유리로 된 응급실 출입문 너머에 마스크를 쓴 김만배가 서 있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곧이어 차량 한 대가 응급실 출입문에 정차를 했고 김만배는 종종구름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대로 차량에 탔습니다. 취재진이 차에 오른 김만배에게 혹시 건강 괜찮으신가? 몸 상태 좀 어떠신가? 라고 물었는데 김만배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거기서 기자가 나타난 날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는 응급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는 달리 쓰지 않았던 안경도 쓰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대장동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유동규의 발언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유동규는 최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진상이 김인섭을 거론하며 백현동 사업을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이 됐습니다. 김인섭이 누구입니까? 바로 2006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는 2010년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재명을 도왔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라는 자가 김인섭을 영입한 이후인 2015년부터 2016년 백인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100%를 임대주택 10%로 축소 결정을 하는 등 주요 인허가를 직접 결제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인허가를 통해 3천억이 넘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것입니다. 3,100억이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유동규를 조사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에 정진상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 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진상이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거기 좀 해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성남시는 그의 일을 아시아디벨로퍼 정모의 대표가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앞서 2차례 반려했던 용도 변경 신청을 수용해서 백인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올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합동개발을 용도 변경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2016년 7월경에 유동규가 실무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가 독자적으로 하게 된 거죠. 유동규는 이로 인해 공사에 최소 3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뒤집어 쓴 것으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포기 결정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진상이 얘기해서 실무자들에게 민간업자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고 밑에 맡겨뒀는데 이후에 진행 상황을 물으니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백인동 사업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사업이 김인섭이 개입하고 나서부터 용도 변경부터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모조리 특혜가 주어진 겁니다. 토지 용도 변경과 임대주택 축소 등의 김인섭의 불법 로비가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게 문제되자 올 2월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김인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시치미를 뗀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김인섭의 옛 동업자를 조사하며 정진상과 김인섭은 이재명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알게 된 이후에 줄곧 가깝게 지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에 있으니까 심심했던지 28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감옥 갔다 오면 파렴치범 또 민주화 인사 행세를 한다. 신년 특별 사면을 받은 김경수와 검찰 소환을 받은 이재명을 뭉뚱거려서 겨냥해서 이런 한탄도 했습니다. 수호지심이 사라진 뻔뻔함이 판치는 사회가 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수가 출소 후 노무현 묘소를 참배하고 언론이 친노의 적자라고 표현하자 홍 시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 다르고 양자로 간 일도 없는데 적자라고 하고 또 한술 더 남의 가문의 후손 행세를 하기도 한다. 결정적인 칼은 이재명을 공격한 말입니다. 곧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사면받은 사람을 비판하기도 한다. 저러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나. 세상이 이상해졌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해진 게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